자, 이제 일을 했으니까 이제 좀 쉬어야겠죠. 휴게 시간인데요. 근로기준법 제54조는 사용자는 노동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 시간을 노동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자, 이 휴게 시간은 노동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이라는 이 노동계약상의 구속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휴게 시간은 노동 시간에 포함되지 않아요. 네, 휴게 시간은 노동 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노동 시간 4시간에 대해서 30분 이상, 8시간에 대해서는 1시간 이상의 휴게 시간을 노동 시간 도중에 주도록 하고 있죠. 그러니까 노동 시간이 4시간이 안 될 때에는 휴게 시간을 주지 않아도 되고요. 4시간을 초과해서 8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노동시간 도중에 30분 이상의 휴게 시간을 주면 됩니다. 자, 8시간이라면 당연히 1시간 이상을 주어야 하고요. 그러면 이 휴게 시간을 언제 주어야 할까요? 휴게 시간을 어떻게 주라고 이 휴게 시간을 주는 방법에 대해서 근로기준법에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데요. 그렇다면 이 학교에서 쉬는 시간 주는 것처럼 학교에서 쉬는 시간 있죠. 그것처럼 1시간에 50분이라고 10분 쉬고 이렇게 휴게 시간을 쪼개줘도 되느냐? 뭐 이제 1시간당 10분씩 주는 거니까 4시간이면 40분이고 8시간이면 1시간 20분이니까요. 4시간에 30분 이상, 8시간에 1시간 이상이 되는 거잖아요. 자, 이런 식으로 휴게 시간을 줄 수 있느냐? 네, 휴게 시간은 이렇게 쪼개줄 수가 없습니다. 나누어 주면 안 돼요. 휴게 시간을 이런 식으로 쪼개서 이제 나눠서 준다면 휴게 시간을 규정한 근로기준법의 취지를 충족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세분화해서 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원칙적으로 일시에 줘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식으로 세분화된 휴게 시간을 주잖아요. 이거는 휴게 시간이 아니라 노동 시간으로 포함시킵니다. 그러니까 임금이 지급되는 시간인 거죠. 자, 그리고 휴게 시간을 주지 않거나 또는 노동자가 휴게 시간을 자유롭게 이용하지 못하도록 한 그런 사용자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의 형사 처벌이 부과가 되고요. 자, 판례는 이 근로기준법상의 노동시간이라 함은 노동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 노동계약상의 노동을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는데 이 노동자가 작업시간의 도중에 현실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 수면시간 등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휴게 시간으로서 노동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 감독하에 놓여 있는 시간이라면 이는 노동시간에 포함된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휴게 시간에 관한 가장 중요한 원칙이 여기서 나왔는데요. 바로 휴게 시간 자유 이용의 원칙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 제2항은 이 휴게 시간은 노동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라고 해서 휴게 시간 자유 이용의 원칙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데요. 휴게 시간의 개념 정의상 사용자의 지휘 감독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는 시간을 말하기 때문에 이 휴게 시간은 당연히 노동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휴게 시간 중에 이 노동조합 활동의 일환으로서 사용자의 지시에 따르지 않고 이 유인물을 배포하는 행위를 하더라도 이게 시설 관리의 목적을 해하지 않는다면 이건 당연히 허용이 되는 거죠. 근무 시간 중에 이 작업량이 좀 현저히 적거나 또는 없는 그런 시간을 이용해서
근로기준법이 정한 휴게 시간 이상으로 좀 장시간 휴식하는 제도, 이런 거를 브레이크 타임 또는 크로스 타임이라고 하는데요. 이 근로기준법은 휴게 시간의 최저 한도만을 정하고 있기 때문에 뭐 더 많은 시간을 휴식하는 것을 불법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노동시간 도중 3시간, 4시간의 휴게 시간을 정하는 것도 이 업무의 특성상 필요하다면 허용될 수 있는데요. 그렇지만 이게 지나치게 긴 휴게 시간은 이 노동자들의 시간 활용이 어렵고 또 사용자가 초과 노동을 회피하기 위한 그런 탈법적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뭐 이 기후나 작업 조건, 또 업무의 성격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좀 고려를 해서 긴 시간을 휴식할 필요성과 또는 객관적 타당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또 단체 협약이나 취업 규칙에 미리 좀 정해져 있어야 하고요. 무엇보다 노동자가 휴게 시간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이 실질적인 휴식이 가능하도록 필요한 조치가 뒷받침되어야 하고요. 이중으로 출퇴근하는 경우에는 이 사용자가 출퇴근 비용을 부담한다거나 또는 지원하는 그런 제도가 마련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 우리나라에서 이 천재 영화 감독으로 불렸던 이만희 감독의 이 1968년 작품인데요. 2018년 작고한 이 신성일이 남자 주인공 역할을 맡았는데요. 참 잘 만들어진 영화입니다. 물론 이게 이제 우리 수업과 관련이 있는 건 아니고요. 이 영화의 제목이 휴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좀 올려봤는데요. 자, 휴일은 이 노동자가 사용자의 지휘 또는 명령으로부터 완전히 이탈하는 날을 의미하는데요. 근로기준법은 일주일에 평균 1회 이상 유급 휴일을 주도록 정하고 있고요. 위반 시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자, 주 1회에 유급 휴일을 가질 수 있는 노동자는 일주간의 소정 노동일수를 개근한 사람으로 한정이 됩니다. 따라서 개근하지 않은 노동자에게는 휴일을 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1회의 휴일은 이게 역법상의 하루를 의미하는데요. 그러니까 달력으로 하루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0시부터 24시까지를 말하는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교대 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이게 딱 0시부터 24시를 맞추기 어려운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자, 이럴 때는 그냥 연속해서 24시간의 휴식이 주어지면 이걸 하루의 휴일로 볼 수가 있어요. 네, 1921년 이 국제노동기구 제14호 협약에서 이 공업적 기업에 있어서의 모든 노동자에게 7일의 기간 중 적어도 한 번 계속 24시간의 휴식을 주어야 한다라고 규정을 했고요. 현재에 와서는 대부분 주휴 2일제, 그러니까 일주일에 이틀을 쉬는 제도죠. 이 주휴 2일제가 좀 보편적으로 채택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휴일은 언제일까요? 자, 휴일은 보통 이 단체 협약이나 취업 규칙에 의해서 특정되는 게 일반적인데요. 반드시 일요일일 필요는 없습니다. 자, 일요일은 휴일이 아니에요. 일요일은 휴일이 아니라 공휴일입니다. 자, 근로기준법이 개정되기는 했지만 이 원래 공휴일이나 국경일은 이 노동법상의 휴일에 해당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관공서가 쉬는 날로 공무원들에게는 적용이 되는데 이게 사기업체의 노동자에게는 직접 적용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공휴일을 휴일로 할 것인지, 또 휴일로 한다면 유급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무급으로 할 것인지는 그 기업의 단체 협약이나 취업 규칙에 따라 정해졌는데요. 2018년 3월 20일 근로기준법을 개정하면서 일요일을 제외한 공휴일을 유급 휴일로 보장하는 규정이 신설이 되었습니다. 이 규정이 일률적으로 시행되는 게 아니라 기업의 규모에 따라 좀 순차적으로 시행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2020년 1월 1일부터는 300인 이상 사업장, 그리고 2021년 1월 1일부터는 30인 이상 사업장에 지금 시행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2022년 1월 1일부터는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게 됩니다. 그러면 공휴일은 언제일까요? 자, 공휴일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이죠. 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데요. 제2조입니다. 제2조에서 제1호에서 제11호까지 정하고 있는데요. 먼저 일요일이 공휴일이고요. 그 다음에 국경일 중에서는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이 공휴일입니다. 그리고 1월 1일이 공휴일인데요. 이게 전에는 우리가 이제 신정, 구정 이런 말을 썼는데 이런 말들은 틀린 말입니다. 1월 1일은 신정이 아니라 그냥 서양력으로 새해죠. 서양력으로 새해인 1월 1일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1월 1일은 그냥 1월 1일입니다. 그래서 쉬는 거예요. 또 설날 역시 이제 구정이 아니라 그냥 설날입니다. 자, 그래서 설날의 전날 그리고 설날 다음 날까지 3일 동안 연휴죠. 이때 역시 이제 공휴일이고요. 또 큰 명절이 하나 더 있죠. 추석이 있죠. 추석. 그래서 추석과 추석 전날 그 다음 날 이렇게 3일 연휴 역시 공휴일입니다. 자, 종교적인 공휴일들이 있죠. 그래서 종교적인 공휴일로는 4월 초파일, 그러니까 음력 4월 초파일이죠. 그래서 4월 초파일, 부처님 오신 날이 있고요. 그 다음에 12월 25일 크리스마스, 기독탄신일이죠. 그래서 이 날이 공휴일이고요. 그리고 이제 5월 5일 어린이날과 6월 6일 현충일이 또 공휴일입니다. 자, 그 밖에도 공직선거법상의 선거일과 정부에서 좀 지정하는 날도 공휴일인데요. 이러한 공휴일 외에 또 대체 공휴일도 있죠. 그래서 이 설날 연휴와 추석 연휴가 공휴일과 겹칠 경우에 그 공휴일이 끝나고 공휴일이 아닌 첫 번째 날, 그날이 이제 대체 공휴일로 쉬게 되고요. 어린이날은 좀 특별한데요. 어린이날이 그러니까 공휴일이거나 또는 토요일과 겹칠 경우에는 대체 공휴일까지 이렇게 쉬게 되죠. 자, 이제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서 이 일요일을 제외한 그 공휴일도 근로기준법상의 휴일로 인정을 받게 되었는데요. 자, 여기서 근로기준법상의 휴일에서 일요일은 지금 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요일은 공휴일이지만 꼭 그게 이제 근로기준법상의 휴일이라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업에서 취업규칙이나 단체 협약으로 일요일을 휴일로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휴일이 될 수가 있겠죠. 또 하나, 이 토요일은 역시 공휴일이 아닙니다. 주 5일 근무제를 하다 보니까 이 토요일을 쉬게 된 건데요. 그래서 토요일은 공휴일이 아니라 휴무일이라고 많이 부르고 있어요. 자, 토요일 역시 일요일과 마찬가지로 반드시 근로기준법상의 휴일이라고 할 수는 없고요. 자, 그 기업에서 휴일로 하고 있느냐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주 휴일 외에 5월 1일 노동절도 이 노동법상의 법정 유급휴일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노동절에 근무한 노동자에게는 이 유급 휴일에 대한 가산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이 노동절은 법정 공휴일에는 해당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법정 휴일인데 법정 유급 휴일이지만 법정 공휴일은 아닙니다. 자, 이제 휴가인데요. 예전에는 이 월차와 연차라는 이 두 종류의 휴가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연월차라고 했는데 지금은 이제 월차 휴가가 폐지가 됐고요. 휴가 제도는 연차 하나로 통합이 됐습니다. 네, 연차 유급 휴가인데요. 판례는 연차 휴가는 노동자에게 일정 기간 노동 의무를 면제함으로써 정신적, 육체적 휴양의 기회를 제공하고 문화적 생활의 향상을 기하려는데 그 취지가 있다라고 이 휴가의 제도적 취지를 설명하고 있고요. 또 연차 유급 휴가는 이 노동자가 사용자에게 노동을 제공하는 관계에 있다는 사정만으로 당연히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1년간 8할 이상 출근하였을 때 비로소 그러니까 부여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다른 특별한 정함이 없는 이상 이는 1년간의 노동에 대한 대가라고 볼 수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노동자가 연차 유급 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연차 휴가 수당은 임금이라고 판단하고 있죠. 자, 연차 휴가는 최초 1년 이상 근무한 노동자에게 15일의 휴가 일수가 인정이 되는데요. 다시 말해서 입사한 후 1년이 지나야 15일의 연차 휴가가 발생하고요. 이후에 근속연수 2년당 하루의 휴가가 추가가 됩니다. 그러니까 3년이 되면 하루가 늘어서 16일, 그리고 5년이 되면 17일,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30년을 근무하면 이 휴가 일수는 며칠일까요? 네, 계산을 해보면 아마 29일이 나올 텐데요. 자, 옛날 근로기준법에는 이 연차 휴가에 상한 규정이 없었어요. 하지만 이 근로기준법을 개정해서 이 휴가제도를 변경했는데요. 이때 연차 휴가에 상한 규정을 둬서 연차 휴가는 25일을 한도로 하고 있는 거죠. 자, 근속연수가 21년이 되면 연차 휴가 일수가 25일이 되는데 그 이후로는 늘어나지 않는 거예요. 자, 근속연수를 계산할 때 업무상 재해로 휴업한 기간, 뭐 여성 노동자의 산전 후 휴가 기간, 뭐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거는 근속연수에 당연히 포함됩니다. 당연히 포함이 되고요. 자, 연차 휴가는 입사한 후 1년이 되었다고 인정되는 게 아니라 이 소정 노동일에 80% 이상 출근을 한 노동자에게만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근속연수가 1년이 되지 않았거나 또는 출근 일수가 80%에 미치지 않는 그런 노동자에게는요, 이 15일의 연차 휴가가 인정되지 않는데요. 대신에 연차 휴가에 비례해서 1개월에 하루씩 휴가가 보장됩니다. 따라서 1년에 12일의 휴가가 보장되는 거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1년에 15일의 휴가가 생기면 이게 군인들이 휴가 나오는 것처럼 15일의 휴가를 한꺼번에 다 써야 하는 거냐? 뭐 그건 아닌데요. 그러니까 휴가는 좀 모아서 필요한 만큼 쪼개서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적치 분할의 원칙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휴가는 1년간 15일의 휴가 기간을 1회에 모두 사용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의 자유의사에 따라 좀 적치해서 필요한 시기마다 분할해서 사용할 수가 있다라는 원칙입니다. 하지만 이 휴가의 적치는요, 이 국법상 월차 휴가의 경우에는 의미가 있었지만 현행 이 연차 휴가 제도 하에서 그다지 의미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국법상 월차 휴가는 매월
하루씩 발생해서 1년에 12일의 월차 휴가가 인정됐고요. 당시 연차 휴가는 또 10일이었어요. 이 월차와 연차를 합쳐서 모아두고 이제 그걸 모으면 1년에 22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22일을 모아서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 쪼개 쓸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적치라는 개념이 의미가 있었던 거죠. 그렇지만 현행법은 월차를 폐지하고 연차로 통일을 하면서 1년에 15일의 휴가가 그냥 통으로 발생해 버리니까 따로 모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휴가의 적치라는 건 더 이상 의미가 없고 이 분할에 초점이 맞춰지게 되겠죠. 네, 그래서 이게 필요할 때마다 필요한 만큼 쪼개 쓸 수가 있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거 어떻게 쪼개야 할까요? 휴가의 단위가 일, 그러니까 날을 기준으로 하니까 원칙적으로 이 일을 기준으로 이렇게 쪼개야 하는데요. 실무에서는 좀 관행적으로 시간 단위로 쪼개는 것까지 좀 허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를 이제 반나절씩 쪼개 쓰는 걸 반차라고 하고요. 이 반차뿐만 아니라 이 반차를 또 둘로 나누어서 사용하는 이거 4분의 1차까지 허용하는 기업도 있는 것 같아요. 연차 휴가는 이 법이 정한 객관적 요건을 갖추면 당연히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동자가 연차 휴가를 청구해야 비로소 발생하는 게 아니죠. 그렇지만 연차 유급 휴가는 이 노동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는데요. 그러니까 연차 휴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요건만 충족하면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지만 실제로 휴가를 사용하려면 노동자가 휴가를 청구해야 한다라는 거죠. 이것을 휴가 청구권이라고 하는데요. 사실상 이 휴가 청구권은 이미 발생한 휴가의 구체적 시기를 특정하기 위해서 시기 지정권을 정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연차 휴가권과 시기 지정권은 좀 명확히 구별해야 한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노동자가 휴가를 청구하면 사용자는 이 노동자가 청구한 그때 반드시 휴가를 줘야 하는 걸까요? 예, 국법상 월차 휴가의 경우에는 그랬는데요. 하지만 연차 휴가의 경우에는 이 시기 변경권이 인정됩니다. 그러니까 사용자는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시기 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요. 명칭은 시기 변경권이라고 했지만 사용자가 대체 가능한 휴가 일수까지 제시할 필요는 없다라고 해석이 되는데요. 그래서 사실상 휴가 청구권에 대한 거절이라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동자가 휴가를 청구하면 이 사용자가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다라는 이유로 휴가 청구에 대해서 거절할 수 있는 권리라는 거죠. 그리고 거절을 하면서 예를 들어서 노동자가 이제 4월 7일부터 9일까지 휴가를 쓰겠다 했을 때 그때는 회사가 바쁘니까 그 다음 주인 14일부터 16일까지 휴가를 사용해라. 이렇게 휴가 시기를, 그러니까 날짜를 별도로 지정해 줄 필요까지는 없다는 거죠. 예, 말은 시기 변경권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휴가 청구를 거절할 수 있는 권리라는 거죠. 휴가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1년인데요. 그러니까 연차 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1년이 경과하면 연차 휴가 청구권은 소멸하겠죠. 그런데 사용자가 이 휴가 시기를 변경하는 바람에 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1년이 경과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이런 경우에 휴가 청구권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또 사용자의 귀책 사유로 노동자가 연차 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도 휴가 청구권이 소멸하진 않는데요. 자, 이런 경우에는 1년이 경과하여도
연차 유급 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용자의 귀책 사유 없이 노동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아서 휴가 청구권이 소멸하는 경우에는 이럴 땐 어떨까요? 자, 이미 소멸한 휴가는 다시 사용할 수 없겠죠. 그리고 지난 해에 휴가는 소멸했지만 이번 해에 휴가가 발생했기 때문에 새로 발생한 휴가를 사용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작년 2020년에 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1년이 지나서 휴가 청구권이 소멸했어요. 그렇다고 휴가가 없어진 건 아니죠. 왜냐하면 2020년에 휴가는 소멸했지만 올해 2021년 휴가가 또 새롭게 발생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2021년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거죠. 문제는 연차 휴가를 쓸 수 있느냐 없느냐, 그 문제는 아닌 거죠. 연차 휴가는 소멸했지만 그렇다고 임금 청구권까지 소멸하는 건 아니잖아요. 휴가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1년이지만 임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니까요. 유급휴가 청구권은 소멸하지만 유급휴가 수당 청구권은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사용자는 이 노동자가 연차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 이 사용하지 않은 휴가에 대해서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데요. 연차 휴가가 유급휴가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급돼야 하는 임금 100%, 그리고 휴가일에 출근을 해서 일을 했으니까 그 노동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되는 임금 100%, 이렇게 합산을 해서 임금 200%를 지급해야 합니다. 자, 노동에 대한 대가는 매월 급여에 포함되어 있을 테니까 이게 이제 회계연도가 끝날 때 유급휴가 수당 100%만 추가로 지급하면 되겠죠. 그리고 연차 휴가 수당을 지급할 때는 이 초과 노동이나 야간 노동 또는 휴일 노동처럼 임금이 할증되지는 않고요. 또 연차 휴가 수당은 통상 임금으로 지급할 수도 있고 또 평균 임금으로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노동자들이 집단적으로, 그러니까 쟁의행위의 일환으로 휴가를 집단적으로 청구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어떨까요? 네, 그럴 수도 있겠죠. 이렇게 연월차 휴가나 병가를 집단적으로 사용하게 되면 파업을 한 것과 똑같은 효과가 나타나겠죠. 자, 이렇게 쟁의행위의 일환으로 휴가를 집단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준법투쟁이라고 하는데요. 준법투쟁의 경우에는 휴가 사용으로 보지 않고 노동쟁의로 파악을 합니다. 준법투쟁은 이 노동자들이 자신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서 법 규정이 요구하는 그런 객관적인 정도와 내용을 벗어날 정도로 좀 법 규정을 엄격히 해석하고 준수한다거나 또는 이 법률에서 정한 노동자의 권리를 좀 의도적으로 또 집단적으로 행사하는 그런 쟁의행위의 한 형태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연월차 휴가나 병가를 동시에 또 집단적으로 사용하는 것도 쟁의행위가 되는 거죠. 네, 도로교통법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5조에 시장 등은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시도 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과 협의하여 도로에 전용 차로를 설치할 수 있다라고 하고요. 이때 전용 차로는 차의 종류나 승차 인원에 따라 이 지정된 차만 통행할 수 있는 그런 차로를 말한다 라고 하고 있죠. 그리고 제2항에서 전용차로의 종류, 전용차로로 통행할 수 있는 차와 그 밖에 전용차로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라고 하고요. 제3항에서는 제2항에 따라 전용차로로 통행할 수 있는 차가 아니면 전용차로로 통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긴급자동차가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운행되고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전용 차로로 설치된 것이 버스 전용 차로인데요. 이 버스 전용 차로로는 그러니까 도로에서 버스만 다닐 수 있는 그런 차로를 말하죠. 경부 고속도로의 경우에는 서울에서 신탄진까지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데요. 가운데에 1차선을 그 버스 전용 차로로 운영을 하고 있죠. 서울이나 광역시처럼 큰 도시에는 그 일반 도로에서도 버스 전용 차로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중앙의 1차선에 이 버스 전용 차로를 설치하기도 하고 그 도로의 맨 가장자리 차선을 버스 전용 차로로 지정하는 경우도 있죠. 버스 전용 차로는 이 버스만 다니는 차로라는 뜻이니까 버스 이외에 승용차나 뭐 다른 차량은 이 차로로 다닐 수 없다라는 뜻인데요. 하지만 버스는 항상 이 버스 전용 차로로만 다녀야 하는 건 아니죠. 다른 차선이 붐비지 않는다면 이 다른 차선으로도 통행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다른 차선이 이렇게 이제 텅텅 비어 있는데 버스들이 모두 버스 전용 차로로 다닌다면 이럴 땐 어떻게 될까요? 승용차나 다른 차량은 한 대도 없는데 이 많은 버스들이 모두 그냥 다른 빈 차선을 이용하지 않고 버스 전용 차로로만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스 전용 차선만 이용해서 버스들이 다니는데 이렇게 된다면 그러니까 그렇죠. 이렇게 이제 버스가 이렇게 운행을 한다면 그 정체가 되죠. 차들이 버스들이 밀리게 되죠. 자, 이렇게 또 교통 표지판이 있는데요. 가운데 60이라고 쓴 표지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다들 알고 계시죠? 이게 이제 제한 속도가 시속 60km라는 의미인데요. 그러니까 시속 60km 이하로만 운행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버스들이 버스 이 전용차로로 다니면서 시속 60km 이하로 이제 운행을 하는데 이 60km 이하니까 최고 속도는 제한이 되는데 이 최저 속도는 제한이 없는 거잖아요. 최저 속도에 제한이 없으니까 이 버스들이 그러니까 최대한 천천히 가는 거예요. 예, 사람이 걷는 속도보다 더 느리게 이 버스들이 이제 가는 거예요. 그것도 다른 차선은 다 비어 있는데 버스 전용 차로에서 버스들이 줄 맞춰서 그렇게 이제 천천히 가고 있는 겁니다. 자, 이건 버스가 운행을 하는 게 아니라 그죠? 그냥 시위를 하는 거죠. 사실상 이건 태업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지만 이 버스는 버스 전용 차로나 도로교통법상의 속도 제한을 지킨 거잖아요. 네, 하지만 이 법의 규정들을 좀 지나치게 또 엄격하게 해석을 한 경우라고 할 수가 있죠. 자,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준법 투쟁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방금 들었던 사례는 이 준법 투쟁의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 좀 억지로 들었던 사례고요. 준법 투쟁이라는 말이 사실은 법 규정을 준수한다는 말인데 그러면 법을 지키는 게 무슨 투쟁이냐?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2019년에 철도노조가 이제 파업을 예고를 하면서 그 준법 투쟁을 벌였는데요. 뭐 다행히 파업이 철회되긴 했는데 어쨌든 준법 투쟁을 벌였습니다. 그 당시 그 열차들의 운행이 지연되고 또 빼먹고 막 그랬는데요. 사실 준법 투쟁이라는 게 그래요. 그러니까 법 규정을 준수하는 것만으로도 태업의 효과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렇게 준법 투쟁이라는 말이나 개념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산업 구조라든가 이 노동 구조가
정말 얼마나 이 기본적인 법규조차 지키고 있지 않은지 뭐 이런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예전에 이 택시 업계에서 준법 투쟁을 좀 많이 벌였는데요. 그 투쟁의 내용이 뭐냐면 그런 거예요. 교통신호 지키기. 안 지키기가 아니라 교통신호 지키기. 과속하지 않기. 또 손님 합승하지 않기. 이해가 됩니까? 이게 투쟁이에요. 교통신호 지켜서 다니는 거. 이게 이제, 음? 투쟁이라는 게 좀, 그렇죠. 자, 준법 투쟁이란 말 있죠. 준법 투쟁이란 개념이나 말이 바로 이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네, 프랑스 경찰들인데요. 이 프랑스에서 경찰은 뭐 그다지 인기 없는 직종, 이를테면 3D라고 하죠. 3D라고 하죠. 3D 업종의 하나로 취급을 받는다고 합니다. 뭐 일도 참 고되지만 이게 또 사회적으로 존중도 받지 못한다고 하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 같은 경우에 길거리에서 다툼이 생겼을 때 그때 이 경찰 공무원이 있으면 이 경찰 공무원에게 도와달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프랑스에서는 이 길거리에서 그 다툼이 생겼는데 네 이제 두 사람이 뭐 지금 옥신각신하면서 다투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때 경찰 공무원이 다가가서 무슨 일이냐 왜 그러느냐 뭐 이렇게 간섭을 하면 뭐 그때까지 서로 다투던 사람들이 그 두 사람이 이제 서로 합세를 해가지고 이 경찰 공무원을 공격을 하는 거예요. 넌 뭔데 껴들어? 넌 막 하면서 그런 식으로 이제 공격을 하는 거죠. 정말 그러니까 공권력이 아주 우스워지는 현장이 되는 거죠. 경찰 공무원이 그러니까 다른 공무원들보다 노동 강도도 세고 또 급여 수준은 한참 떨어지는 편이잖아요. 이게 뭐 우리나라도 그런데 외국도 대부분 비슷비슷한가 봐요. 그래서 노동 조건이라든가 뭐 근무 환경도 아주 열악한 편이고요. 뭐 이게 외국이라고 뭐 큰 차이가 있는 건 아니겠죠. 그런데 이 외국에는 이 경찰 노조가 있습니다. 노동조합이 있어요. 그래서 노동조합 활동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이 도표를 보시면 미국이나 영국, 뭐 독일, 프랑스 이런 외국의 나라들은 모두 경찰 공무원들이 이 노동조합을 결성할 수 있다라는 걸 알 수 있는데요. 경찰을 포함해서 공무원 노동조합이 당연히 인정되죠. 예, 판사 노동조합도 있고요. 군인 노동조합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들 공무원들이잖아요. 물론 경찰 공무원 노동조합의 경우에 대체로 단결권은 인정이 되지만 단체 행동권을 인정하는 경우는 아주 드뭅니다. 거의 없죠. 그러니까 파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단체 교섭권의 경우에는 좀 왔다 갔다 하는데요. 뭐 인정되는 나라도 있고 또 인정되지 않는 그런 나라도 있습니다. 단체 행동권이 없다면 그러면 어떻게 사용자를 좀 압박을 할까요? 그러니까 공무원이니까 사용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되겠죠. 어쨌든 이 노동조합이 노동 조건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사용자를 집단적으로 압박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단체 행동권이 없다라는 말은 이게 파업이 제한된다는 의미이고요. 그러니까 다른 방법들을 쓸 수 있는데 뭐 대표적인 게뭐 피켓팅이나 시위죠. 그래서 이렇게 시위를 벌이는 겁니다. 물론 이제 근무 중에 시위를 할 수는 없죠. 그러면 이제 파업이 되니까 근무 중에는 시위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이 경찰 공무원들이 교대로 근무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근무 마치고 이 비번인 날에 피켓 들고 나와서 시위를 하는 거죠. 자, 지금 이 사람들은 이 프랑스 경찰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이고요. 지금 그러니까 시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네, 이렇게 이제 경찰들이 시위를 하면 이걸 누가 막아야 할까요?
시위를 하면 그 시위를 좀 막고 진압하고 그래야 되는데 경찰들이 시위를 하면 이제 누가 그걸 하느냐는 거죠. 네. 군인이요? 군인은 안 됩니다. 군인은 나설 수가 없고요. 군인이 나서면 큰일 납니다. 이 군인은 원래 외적의 침입을 막아야 하는 거죠. 계엄령이 내리지 않은 이상 국내의 치안을 그 군인이 담당할 수는 없습니다. 군인이 치안을 유지하는 거, 군인이 치안 유지를 한다? 그거는 이 후진국의 독재 정권의 이 대표적인 특징인 거죠. 우리나라에서도 이 30년 가까이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툭 하면 이 광화문에다가 탱크 세워놓고 뭐 군인들이 뭐 검문 검색하고 뭐 그렇게 해서 이제 쿠데타도 일어났던 거고 또 광주에서 시민들을 학살한 것도 뭐 그런 과정에서 일어난 거죠. 군인들이 막아야 하는 외적을 막지 않고 자신들이 지켜줘야 할 국민을 학살하는 거, 그건 더 이상 군인이 아니죠. 그리고 그건 또 나라도 아닌 겁니다. 그게 무슨 나라겠어요. 그래서 경찰이 시위를 한다고 해서 군인들이 나서서, 아니, 군인들을 시켜서 시위를 진압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나라의 질서가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그건 사실상 내란 상태에 빠졌다. 그건 내란 상태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경찰이 시위를 하면, 아니, 이게 누가 시위를 하든 이 경찰들이 나와서 막고 또 진압을 해야 하죠. 그건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비번인 경찰들이 그 시위를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근무 중인 경찰들이 나와서 막아요. 또 그 다음 날에는 어제 근무했던 경찰들이 비번이니까 이 사람들이 또 시위를 하러 나가요. 그러면 어제 시위했던 사람들이 오늘 근무하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이 이제 또 시위를 막으러 나가요. 참,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시위를 막는 걸까요? 아니면 같이 시위를 하는 걸까요? 보세요. 이게 지금 저 사람들이 지금 시위 진압하러 온 사람들처럼 보입니까? 그냥 경찰 근무복을 입고 경찰 근무복 입고 그냥 피켓만 안 들었다 뿐이지 누가 봐도 그냥 이거 같이 시위를 하는 거죠. 이거 뻔하잖아요. 그래서 네,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월급도 좀 올리고 노동 조건이나 노동 환경도 개선하고 뭐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프랑스 경찰 제도가 좀 특이한 게 이 일반 경찰이 있고요. 이 국방 경찰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 국방 경찰은 일종의 이제 군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 외국에서 경찰 노조는 좀 일반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추세지만 이 군인 노동조합은 좀 아주 드문 편입니다. 그래서 군인 노동조합이 인정될 수 없다라는 게 아니라 이 군인 노조를 허용할 것인지 이거는 이 각 나라에서 그 나라의 법률에 이제 위임이 되어 있는데요. 아마 독일과 스웨덴에 이 군인 노동조합이 있을 거예요. 프랑스에서는 이 군인 노조까지 허용하지는 좀 않고 있나 봅니다. 자, 그러니까 일반 경찰은 이 피켓 들고 또 거리에서 시위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월급도 좀 올리고 처우도 좀 개선하고 뭐 그렇게 했는데, 자, 그러면 이제 일반 경찰의 이제 정부에서 일반 경찰의 처우를 개선하면서 당연히 그럼 국방 경찰의 처우도 좀 같이 개선해 줘야 하잖아요. 그런데 뭐 이제 예산이 부족했는지 아니면 좀 그냥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했는지 근데 그렇게 안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국방 경찰들이 열받은 거죠. 하지만 이제 군인 신분이라 이 단결권은 없는 겁니다. 근데 똑같이 경찰인데 누구는 그냥 일반 경찰로 배치가 돼서 노동조합 활동도 하고 근무 환경도 개선됐는데 누구는 이 국방 경찰로 배치되는 바람에 이제 군인 신분이 돼버려서 노동조합도 인정 안 되고 뭐 처우 개선도 안 되고 그러니까 이제 열받는 거죠.
그렇다고 나가서 또 시위를 할 수도 없는 일이잖아요. 또 시위는 못하죠. 군인이니까. 자, 우리나라도 그런데요. 이 군인이든 경찰이든 뭐 또 공무원이든 아니면 일반 직장이든 다 건강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뭐 1년에 한 번인가 아니면 2년에 한 번인가 이렇게 건강검진을 받게 되어 있는데요. 어쨌든 건강검진을 받아야 하는데 이 건강검진이라는 게 언제 어느 병원이라고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이 있고 또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는 병원 목록이 있는데요. 자기가 편한 날 선택을 해서 이 건강검진을 받으러 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국방경찰로 근무하는 사람들도 이 건강검진을 받으러 가는 거예요. 그것도 이제 다 같이 같은 날, 같은 시각에 같은 병원으로 가는 겁니다. 혼자서 가는 게 아니라 그냥 단체로 가는 거죠. 그러면 단체로 이 한 병원에 같은 시각에 다 건강검진을 받으러 가면 한꺼번에 몰리게 되니까 이게 빨리빨리 끝나질 않죠. 그러면 이제 건강검진이 밀리니까 이 건강검진을 받는 사람들이 병원에서 길게 이렇게 줄을 서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많으니까 이제 이 병원 밖에 도로까지 쭉 나와서 이제 아주 길게 쭉 줄을 서게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 건강검진을 받으러 갈 때는 이 편한 복장으로 가면 되는데 이 군인 정복을 딱 차려입고 가는 거예요. 지금 사진은 그 프랑스 일반 경찰 노조 사진이고요. 옷도 이게 이제 정복이 아니라 그냥 일반 근무복입니다. 그죠? 이 국방경찰은 군인 신분이니까 옷도 이제 군복이고요. 더군다나 정복은 멋있겠죠. 네, 이제 그런 차림으로 사람들이 이제 길게 줄을 서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그걸 보는 다른 사람들은 이거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이게 이제 피켓을 들었다거나 뭐 이제 구호를 외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있긴 한데 그렇게 이제 길게 줄을 쭉 서 있다는 거 그냥 줄을 서 있다는 것 자체가 일종의 이제 시위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꼭 구호를 외쳐대고 뭐 팔을 흔들어 대면서 막 도로를 행진하고 이런 것만 시위라고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이럴 땐 이 침묵만으로도 그러니까 아무 말 없이 그냥 침묵하고 있는 거 그거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많은 목소리를 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조용히 진짜 아무 말 없이 서 있기만 했지만 정말 아주 큰 목소리를 내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일반 시민들도 다 아는 거예요. 왜 저러는지. 그걸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 결론은 어떻게 됐을까요? 군의 명예를 실추하고 허가받지 않은 집단 행동을 했다라고 해서 징계를 받았을까요? 자, 우리나라의 그 편협한 기준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그랬겠죠. 당연히 그렇게 했을 텐데, 네, 그 우리나라의 그런 참 그런 기준으로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이 파업이라는 거 있죠. 파업이라는 거는 민주주의를 시험하고 또 민주주의를 훈련하는 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시위도 마찬가지고요. 자, 물론 이제 이건 파업은 아니지만 어쨌든 마찬가지예요. 정부도 이제 금방 눈치를 챈 거죠. 그래서 이제 그래서 그렇죠. 이제 월급도 올려주고 뭐 처우 개선도 약속을 하고 뭐 그렇게 했다라는 게 이제 그 뒷얘기입니다. 이게 좀 오래전에 있었던 일이기도 한데요. 자, 바로 이런 게 준법 투쟁이에요. 건강검진을 받을 권리는 뭐 우리의 경우에 이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해서 인정되는데 어쨌든 노동자의 권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건강검진을 받을 권리를 노동자들이 한꺼번에 사용하니까 마치 집단 행동을 하는 것 같은 효력이 발생하잖아요. 이런 것이 준법투쟁입니다. 물론 준법투쟁의 전부는 아니고요. 네, 준법투쟁의 방식도 아주 다양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뭐 정시에 출근하고 정시에 퇴근을 한다거나 뭐 잔업이나 특근과 같은 이제 시간외 노동을 거부하는 거 뭐 이런 것들이 준법 투쟁으로 좀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자, 휴가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 이 사용자는 노동자가 사용하지 않은 휴가에 대해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라고 했는데, 네,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이게 연차 휴가 사용 촉진 제도가 있는데요. 2003년 9월 15일 근로기준법을 개정하면서 그때 도입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용자가 노동자에게 적극적으로 아주 적극적으로 휴가 사용을 권유했는데도 이 노동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 사용자의 연차 휴가 수당 지급 의무를 면제해 주는 제도인데요. 이 사용자의 악용 방지를 위해서 좀 엄격한 요건을 요구하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근로기준법이 계속 개정이 되면서 이러한 요건도 많이 완화되는 추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강의안에 보면 사용자의 악용 방지를 위하여 휴가 사용 기간 만료 3개월 전에 사용자가 노동자에게 휴가 사용 시기의 지정을 서면으로 요구하고 라고 했는데, 여기 3개월이라고 했는데 이 3개월은 옛날 얘기고요. 지금은 이게 6개월입니다. 6개월로 바뀌었어요. 자, 노동계약 기간이 이렇게 존속하고 있을 때 바로 이제 이 시점까지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라고 합시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휴가 사용 기간이에요. 그러면 그 만료 기간 6개월 전의 시점에서 10일 이내에 사용자는 그 개별 노동자에게 사용하지 않은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노동자에게 휴가 사용 시기를 정해서 사용자에게 통보를 해달라, 이렇게 이제 서면으로 촉구를 합니다. 자, 그러면 노동자는 다시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않은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해서 사용자에게 통보하면 되는데요. 만일에 이 노동자가 그 휴가 시기를 지정해서 통보하지 않으면 사용자는 다시 휴가 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이 노동자가 사용하지 않은 휴가의 사용 시기를 사용자가 정해서 노동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게 되면 노동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이 사용하지 않은 휴가에 대해서 사용자는 금전 보상 의무, 그러니까 연차 유급 휴가 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차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이 제도의 이름이 이 휴가 사용 촉진 제도이긴 한데요. 사실상 휴가 사용을 촉진하는 게 아니라 연차 휴가 수당을 주지 않으려고 고안한 제도일 뿐이라는 거죠. 이게 참 한심하죠. 휴가를 사용하게 하려는 게 아니라 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일한 노동자들에게 유급 휴가 수당을 주지 않으려고, 그러니까 그거 주는 게 아까워서 그걸 주지 않으려고 이런 제도를 고안해 낸다는 게 이게 참 한심한 일이죠. 자, 이런 걸 생각할 수 있는 머리로 노동자들이 어떻게 휴가를 잘 사용할 수 있을지, 정말 휴가 사용을 促진할 수 있는 제도가 무엇인지를 고민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돈 주기가 아깝다고, 그러니까 돈을 안 줄 수 있는 방법을 자꾸 고민하고 있으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스스로 이 선진국으로 가는 길을 자꾸 걷어차는 짓이 되는 거죠. 이게 선진국으로 갈 수 있는데 이걸 자꾸 이제 우리 스스로 안 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실제로 보면 회사의 회계 연도가 보통 1년을 단위로 하는데 그 1년이 끝나고 또 새로 시작하는 시기, 그 시기가 그 회사에서 가장 바쁘죠. 그러니까 회사에서 휴가를 가라고 휴가 시기를 지정해 줘도 사실은 못 가는 거예요. 그 바쁜 시기에 휴가를 갔다가 무슨 욕을 먹겠습니까? 그러니까 자, 연차 휴가를 써요. 연차 휴가를 쓰고 그리고 출근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휴가원을 내고 휴가를 가긴 가는데 이게 어디로 가냐면 자기 회사에, 그죠? 자기 책상 앞으로 휴가를 가는 거예요.
휴가 중에 나와서 이제 일을 하는 거죠. 참 휴가를 보람차게 보내고 있죠. 이게 현실입니다. 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휴가 보내준다고 해서 진짜 휴가 갔다 오면 이제 책상을 빼버리는 거예요. 책상 빼버릴 수도 있는 거죠. 또 그 회계년도 지나니까 바로 노동계약을 갱신해야 하는데 회사에서 노동계약 갱신 안 하겠다 하면 그냥 나와야 되는 겁니다. 자, 이런 경우 있죠. 노동계약 갱신을 안 하면 이건 노동계약이 종료해버리는 거니까 기간이 종료한 거예요. 그러니까 해고에도 해당하지 않아요. 이건 해고라고 부르지도 않습니다. 그냥 회사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죠? 그러니까 울며 겨자 먹는 식으로 울면서 겨자 먹는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이 연차 휴가와 연차 휴가 수당을 그냥 다 날려버려야 하는 거죠. 근속연수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휴가가 매월 그러니까 1일씩 하루씩 인정된다고 했는데요. 이 휴가에 대해서도 작년이죠. 2020년 3월 31일 그 규정을 신설했는데요. 그러니까 일한 지 1년도 안 되는 노동자들의 연차 수당까지 안 주겠다라고 제도를 만든 거예요. 이게 그 연차 휴가와 차이는요. 6개월과 2개월이 아니라 휴가 만료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통보하고 노동자가 그 휴가 시기를 정하지 않았을 때는 사용자가 1개월 전까지 휴가 시기를 지정해서 통보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근속연수가 1년 미만이면 이게 매월 하루씩 휴가가 발생하잖아요. 그러니까 3개월 전에 통보를 한 이후에도 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3개월 전에 통보를 하였다면 그 후에 며칠의 휴가가 발생할까요? 네, 3달이 남았으니까 3일의 휴가가 발생하나요? 하지만 마지막 달에는 근속연수가 1년이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하루가 아니라 15일의 연차 휴가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이틀인 거죠. 이 이틀에 대해서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사용자가 서면으로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는 최초 1년에 노동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해야 하고요. 노동자가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지 않으면 사용자는 10일 전까지 휴가 시기를 지정해서 통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이게 어떻게든 휴가를 사용하라고 다독여주는 그런 자상함 같은 게 느껴지나요? 참 이런 걸 보면 좀 치졸하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아요? 뭐 잘해야 3일인데 3일밖에 안 되는데 그 3일치의 연차 수당조차 안 주려고 참 그거 안 주려고 참 안간 힘을 쓰고 있는 것 같아서 참 안쓰럽죠. 참 돈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자, 누가 고안한 제도인지 이게 누구 머릿속에서 이런 생각을 한 건지 참 이게 야비하다. 치졸하고 야비하고 아주 그냥 이런 생각이 들죠. 자, 이럴 거면 차라리 연차 휴가를 주지 않는 거랑 아무런 차이가 없는 거잖아요. 자, 이런 걸 보면 우리나라가 이 전 세계에서 노동 후진국, 노동 탄압국으로 악명을 떨치는 이유가 괜히 그런 게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